선생님, 오늘은요, 이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 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간접적으로 네. 익힐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거래량이냐?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이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 소장님의 이 시장 분석. 오늘의 그 컨텐츠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단기간의 거래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월 그 거래량을 집계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보잖아요. 그럼 전체 흐름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뭘 봐야 되냐면 전체 거래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래량을 집계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몇 년부터죠? 2006년부터. 2006년부터 이제 부동산 그 데이터를 약간 좀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집계를 하기 시작해요.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공식적인 그 데이터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거래량 전체,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 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간접적으로 네. 익힐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거래량이냐? 부동산은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네. 물건이라고 하죠.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물건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 네. 가격이 정해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뭐 대표적인 게 입주 물량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이제 또 나오는 게 매물이죠, 매물. 네. 예. 매물량. 그러니까 네. 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공급하면 다 입주 물량이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이 아니다. 예. 공급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매물을 실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중고 아파트, 네. 중고 아파트에 팔고자 하는 매물 수도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역할이 훨씬 더 크다. 근데 문제는요,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수요가 얼마일까, 도대체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그 오류가 뭐냐면,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 그어놓고 중간에 선을 하나 쫙 그어요. 적정 수요. 적정 수요량. 그래서 인구 곱하기 뭐 0.5,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 수요량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 수요량이 왜 잘못됐냐면 수요의 개념을 제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라는 거는 사전적 용어로 보면 구매력을 동반한 사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구 곱하기 얼마,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구매력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10억 가진 사람 또 1이 되는 거고, 그 진짜 신용불량자도 1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현철 소장, 너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저도 못합니다. 수요는, 부동산 수요는요, 표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요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를 나타내는 데이터 지표는 하나도 없어요. 뭐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 네. 이런 지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뭐 시장의 강도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이나 이런 걸 보면 거래량 지표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뭐냐면,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 거래잖아요. 매매가.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곧 뭐냐면 거래량은 무조건 일단 수요를 100%, 예. 그러니까 수요는 좀 거래량보다는 좀 더 많겠죠. 네. 예. 많지만 어쨌든 연결된 게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 그래서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네, 흐름. 뭐냐? 수요가 정확한 수치를 거래량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수요의 양과 이 흐름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냐 적냐 이거를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빈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는 많죠. 근데 여기 딱 정확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량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리치고죠. 리치고의 거래량 지금 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리치고를 보느냐? 제가 리치고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실은 거래량 그래프가 없습니다. 아실은 없고요. 부동산 지는 선 그래프 위주예요. 선 그래프 위주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에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로 전체적인 거래량 지표가 나와 있는 프롭테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리치고가 유일하기 때문에 리치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시하기 좋은 상황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프롭테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아시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리치고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관청 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또 아쉬운 점이죠. 자, 보시면 현재의 지금 5월인데 5월은 지금 이제 집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늘어나는 추세고 집계가 완료된 건 이제 3월 거죠. 4월도 5월이 끝나야 집계가 됩니다. 아직 남았죠. 근데 3월이 3,900건, 4월은 3,745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5월 지금 말로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집계가 끝나면 예상으로 봤을 때는 3월보다 4월의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집계되는 추세로 보면. 자, 그러면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 보면 2023년 11월이 1,584건이었고 그러면서 12월 1,657건, 1월이 2,349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2023년의 말에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올해만 보면 정말 2배가 늘어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데이터의 통계의 착시 현상이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를, 이럴 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거래량 지표를 보고 판단해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자,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좀 친절하게 색으로 구분을 돼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옆에 이렇게 평균선이라고 점선이 있어요. 가로로 쫙 지른. 평균이 뭐냐면 5,325건이에요. 평균 거래량. 그러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된 서울의 거래량 평균치가 5,352건이에요.
5,325건인데 자, 이 평균치를 넘어선 거래량은 빨간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치 아래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네, 이게 색깔로 보니까 네. 이게 뚝 떨어졌네요.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그렇죠. 자, 이제 가장 높았던 이 시기가 뭐냐면 2020년 6월 거래량 14,700건이에요. 네. 이때에 거래가 되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잠깐 평균치를 넘어서는 2020년 12월에 6,000건 정도 거래하다가 갑자기 2021년부터 급격하게 매매 거래량이 줄다가 네. 2022년에 이제 1,000건을 못 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2023년에 이제 또 갑자기 늘어나는데 1,000건에 비하면 3,000건대로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평균치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야,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때 과거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게 과거에 2006년 최고점을 찍고요. 17,000건이요. 네. 17,000건을 찍고 거래량이 빠집니다. 빠져요. 빠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 가격이 빠지다가 갑자기 네. 2008년과 2009년 때 이때 보시면 2009년 때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해요. 근데 보시면 이때에 8,000건, 7,800건, 8,000건을 넘어서요. 평균치를 훌쩍 넘어서죠. 네. 그래서 2009년 때에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2009년 때는 완전한 상승장처럼 보입니다. 네. 상승장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의 2009년에 이 거래량을 찍고 2010년부터 거래량이 확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거의 평균치 아래에 있으면서 2012년, 13년까지 매매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흐름을 보면 2006년 최고점을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2007년, 8년 떨어지다가 2009년에 반등장이 옵니다. 반등장이 와서 그때 반짝하는데 이때는 진짜 상승장을 느끼는 것처럼 거래량도 폭발해요. 7,000건, 8,000건을 넘어섭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다시 빠지죠. 이게 과거를 보니까요, 소장님. 저희가 작년 2023년 한 해를 반등장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이 거래량이 반등, 제가 이제 그때 2023년을 반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2009년하고 비교해보면 반등의 느낌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자, 상승 때 이 빨간 거를 보잖아요. 자, 보시면 다 상승기입니다. 상승기에 빨간 거 거래량을 보면 2006년, 그리고 2008년 약간, 그리고 2009년 때, 그리고 2010년 때 잠깐 상승 흐름이 있다가 이제 아예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거래량이 늘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 바뀌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상승기를 할 때 언제부터 올랐냐? 막 논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2014년이죠.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제가 올랐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빨간색, 그러니까 평균치를 넘어서는 거래량을 나타내면서부터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상승기 중간에 확 꺾인 지점이 있죠. 이게 2018년 말부터 2019년이에요. 그때네요. 이때가 이제 상승 끝났다 하면서 상승 끝났다 난리치고 제가 맞아요. 이때 이현철이 갑자기 등장하는 폭등장이 온다라고 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등장을 했다가 2019년 20년부터 이 말이 맞네 이런 거를 맞춘 이제 홍지순례가 됐죠. 그 영상이 많았죠. 이때 저희가 이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의 과거 추이를 보면 거래량이 평균치를 넘어서는 순간이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평균치의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수요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왜 수요가 중요하냐면 자, 밑에 이제 회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그동안에 매물이라는 집계를 프롭테크들이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아실이 유일하게 이제 매물 집계를 했는데 아실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3년치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물 집계를 하지 않고 3년치 그 전 데이터는 또 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집계된 게 이제 그 리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계하면서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쌓여 있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는 건 뭐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상승하려면 네. 뭐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상승할 때의 상황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으면 수요가 적어도 상승할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이 적으면 수요가 적어도 거래량이 적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매물이 많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수요가. 그럼 수요를 제가 파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거래량으로 간접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량 수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이 이렇게 많을 때 상승 움직임이 있으려면 거래량이 최소한 빨간색으로 변해야 돼요. 평균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평균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전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과거를 보면서 흐름을 봤잖아요. 네. 근데 과거 그래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평균치를 높았던 시기가 3개 정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최근 20년 이후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자, 거래량 수치를 보면 이게 2006년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또 네. 이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2006년 이전 데이터가 있으면 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거래량의 전체 양,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는 전체 양을 비교하면 이 시장에 수요자가 얼마만큼 그 시기에 집중해서 샀냐를 또 알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좀 가늠해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보면 지금 생각보다 2006년 거래량이 보잖아요. 꼭지점 피레치처럼 이렇게 네, 쫙 네. 올라와 있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연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2006년만 쭉 올라와 있는데 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2015년부터 골고루. 네. 2020년까지 약 6년 동안 거래량이 터져버립니다. 거래량이 터진 거는 뭘 의미하냐면 살 사람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네. 살 사람들이. 시장에 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수요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입니다. 유한.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 데이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한한 수요 전체 수요량 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샀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폭발적으로 터졌다. 네. 그러면 폭발적으로 터졌다. 그럼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6년 이후에 거래량이 간간히 터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006년 때 충분히 다 사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뭔가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부양책이 간간히 나왔거든요. 규제를 없애면서 부양책이 간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는 거는 이때 살 사람들이 다 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 정확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패턴과 유사성을 어느 정도 그걸 연관성을 지어서
그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거냐. 근데 거래량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는. 주식에서도 거래량을 파악하지 않으면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 지표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저희가 매달 거래량을 살펴봤잖아요. 네. 거기에 올랐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2006년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게 진짜 좀 추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의 한계상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 일단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거래량 지표로는 지금 2020년까지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사고 그 누군가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또 사주고 그 상황으로 또 더 높은 가격으로 또 사주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대기 수요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대기 수요자들. 근데 지금은 대기 수요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맞아요.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매물량은 또 역대치로 많은. 그렇죠. 공급은 매물량이 많았죠. 많고 수요는 적은 대표적인 지금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항상 지금 하락장에서도 보면 계속 상승, 하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상황만 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상승 같아. 지금은 상승 같은데 그리고 부동산은 텀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 몇 달씩 가요. 몇 달씩 갑니다. 그러면은 상승 같아. 그럼 이때 착각하고 막 미친 듯이 사들이게 되면 나중에 내가 왜 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장님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오르면 기분만 좋긴 하다. 기분은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거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따져봤을 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 같은 느낌이 나지만 시장 2006년 이래로 그 거래량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로 보면 사실 상승장에 발도 못 미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2006년부터 전체적인 이 거래량 이 집계를 보니까 흐름이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 그 스탁 개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플로어 개념 그리고 그 플로어 개념을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서 그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간간히 시장 지표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지표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왜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영상은 정말 좋네요. 시각을 좀 넓혀주는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